안녕하세요. 한팀의 이영철 원장입니다. 인문학 지형지도 시리즈 중국 두 번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중국 행정단위하고 번역, 그 다음에 지명 발음, 각성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중국 영토는요, 20세기 들어서서 그 두 개의 지역, 조금 후에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곳을 강제 병합하면서 비로소 확정되는데요. 내몽골의 경우를 보면 1911년도 신해혁명 이후에 중화민국이 병합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위에 있는 외몽골은 러시아 혁명 후인 1921년도에 제2차 혁명을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듬해 몽골 인민공화국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서장 자치구와 청해성의 그 대부분을 차지했던 티베트, 이제 과거의 토본국이죠. 여기는 우리 한반도하고도 관련이 깊은데요. 6.25 전쟁이 터져서 세계인들의 이목이 모두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시기인 1950년 10월에 모택동의 인민해방군이 티베트를 기습적으로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요. 1959년도죠. 지금의 그 스촨 서부 지역인 캄 그리고 청해성 일대인 암도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중공군이 달라이라마 14세에 납치를 계획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달라이라마는 중공군의 이러한 의도를 피하기 위해서요. 다람살라로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까지 다람살라 망명 정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기억할 사건이 있는데요. 일본이 대한제국의 그 외국권을 뺏은 후에 1907년도 7년도 이를 근거로 해서요. 대한제국의 그 영토 또는 영토가 아니면 통치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통치권이 밑었던 이 간도의 통감부를 설치하는데요. 이어서 그 남만주 철도 개설권, 무순 탄광 개발권을 조건으로 청나라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간도협약이죠. 1909년도에 체결했는데요. 이 간도협약으로 대한제국은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에 땅을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간도협약은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내용을 전제로 해서요. 이러한 20세기 들어서까지 영역 변화가 있었고 이 확정안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중국 행정구역의 내용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만 보면 대만을 포함해서요. 이건 중국 측 주장입니다. 23개라고 하는데요. 대만을 포함한다는 의미는 우리 서울 평창동에 이북 5도청이 있죠. 이북 5도청의 성격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도 분명한 분단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그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 일환에서 볼 때는 최전방의 요새 같은 그런 운명을 같이 안고 가는 상황이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붉은 글자로 표시한 자치구는 모두 5곳입니다. 내몽고, 영하회족, 광서 장조,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 마지막 서장 자치구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직할시는 총 4개인데요. 베이징, 텐진, 상하이, 그리고 수천문지, 서부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넓이의 도시인 충칭이 있습니다. 끝으로 특별행정구는 두 곳입니다. 홍콩과 마카오인데요. 1942년도 1차 아편전쟁 후에요. 영국이 조차지로 삼죠. 그래서 99년간 통치하다가 1997년도에 반환하게 됩니다. 마카오 경우는 그 시기가 좀 더 길다고 볼 수 있는데요.
1542년도에 처음 거주를 시작합니다. 물론 일부 지역이겠죠. 거주를 시작했다가 1888년에는 아예 자국령으로 귀속시켜버리죠. 그리고 99년도에 반환했으니까 무려 약 457년, 그 긴 세월 동안 포르투갈의 흔적이 배인 곳이 마카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의 지역 구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7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고요. 지역 구분의 중심축이 되는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빛날 화자인데요. 일강에서도 소개했듯이 화는 한족을 지칭한다고 했지요. 문명의 중심에는 화가 있고 그 주변부에는 즉 오랑캐가 있다는 화의사상, 중화사상을 담아서요. 지역 그 구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별로 성의 개수를 보면요. 화중, 화북, 화남은 각각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부 해안선에 걸쳐 있어서 그 경제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는 화동 지역은 모두 6개, 우리에게 친숙한 동북 지역은 말 그대로 동북 삼성이니까요. 3개죠. 그리고 사막을 포함한 서북 지역은 5개, 끝으로 티베트가 포함된 서남 지역은 4개가 있습니다. 그럼 평면 개념도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센터에 해당하는 화중 지역은 하남, 허북, 호남이 해당됩니다. 그 위에 화북 지역은 내몽고, 그 다음에 화북, 산서, 직할신, 베이징과 텐진이 있죠. 화중 남쪽입니다. 남쪽에는 광둥, 광시 장족 자치구, 그 다음에 하이난성, 해남성,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가 포함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원 지역에 해당하는 하남 화북성을 굳이 한족 지역이라 하더라도요. 화북 지역의 그 내몽골이나 고대 화남 지역 주류는 한족과 무관하거나 또는 관계가 약한 지역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남북 정축으로 이어진 3개의 이 화지역, 동쪽에 있는 화동 지역은요, 북쪽의 산동을 시작으로 장수, 안우이, 저장, 장시, 푸젠, 그리고 장강하구의 상하이, 직할시가 여기에 포함되고요. 이어서 고구려와 발해의 중심 강역이었던 동북 지역은요, 헤이룽장, 지린, 랴오링성 이 3개 성이 포함됩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서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서북 지역은 섬서, 그러니까 산시이죠. 발음이 같다고 했습니다. 닝사 후족 자치구, 간수, 칭하이, 신장 웨이월 자치구 이렇게 5개로 구성되고요. 끝으로 서남 지역은 스촨과 충칭, 그리고 귀저우, 윈난, 시장 자치구가 해당됩니다. 중국 행정구역은 이렇게 모두 7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평면도로 각 행정 단위와 권역을 살펴봤죠. 1강에서 강조했듯이 지형 지도로 이번에는 각 그 지역별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습하는 뭐 시간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중국의 중심지 화중 지역은 화중 지역입니다. 북쪽의 황하이 유역의 평원 지역부터 동정호까지, 동정호 기준으로 해서 화북, 호남까지 넓게 그 곡창지다 습지, 초지가 중심 이루는 지역입니다. 화북 지역은요, 이쪽 평원, 화북평원, 그리고 황토골에 있는 산서성, 산시성, 끝없이 그 초원이 펼쳐지는 네이멍구 자치구가 있고요. 화남 지역입니다. 화남 지역은 북쪽에 산지, 산지가 있죠. 산지 지역과 남쪽에 주강유역, 해남도를 포함한 곳인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산지, 구릉,
삼각주 지역이 어우러진 지형입니다. 화동 지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왜 황하, 그리고 장강의 그 하류 지역, 그러다 보니까 저지대가 많겠죠. 당연히 평야지대, 곡창지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푸첸 지역 같은 경우는 산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다음은 동북 지역입니다. 동북 지역은 대흥안령, 대싱안령 산맥 동쪽인데요. 전체적으로 쭉 산악이 둘러싸고 있고요. 중간에는 대평원과 삼림지대, 그리고 여러 강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목축, 수렵, 어류가 조화를 이룬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은 몽골 고원하고 연해주 지역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시청할 때 제 말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에는 지형도 이미지 전체를 스캔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평면도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지형적, 지세적 특징이 있는가를 좀 특징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서안 시안이 있는 관중 문지를 보겠습니다. 이곳 서북 지역은요, 관중평원을 포함해서요, 섬서, 산시성의 황토고원, 간숙성의 황토고원 일부, 산지, 그 다음에 사막지역, 하소해랑이죠. 그리고 해발 3,000m 이상의 청해고원 지역, 최북단, 이곳은 중가리아 분지인데요. 천산산맥, 그 다음에 알타이 산맥이 쭉 둘러싸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끝돌이 사막 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서남 지역은요, 스촨 분지, 계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국 전체, 현대 지도 기준으로 중국 전체를 보면 스촨 분지가 중심입니다. 스촨 분지와 웅기고원, 그 서쪽에 4,000m를 넘어가는 시장, 자치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히 이 지역, 파촉당이라고 하는 스촨 분지는 아열대 기후대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물줄기가, 가른강, 민강 등등 수많은 물줄기가 이 분지를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곡창지대이고요. 또 토양 자체가 농사짓기 좋은 곳입니다. 때문에 고대부터 전략적인 식량기지였고요. 소금 우물 들어보셨나요? 염정이라고 합니다. 소금기가 있는 우리 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이걸 1000m, 2000m 대나무 관을 통해서 뽑아 올리는 고대 기술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소금 생산기지 역할도 했습니다. 스촨 분지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7개 지역 구분은요, 대체로 지형지세, 문화권 특징을 반영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중국 문명의 중심지에 포함된 섬서성, 산시 섬서성, 이곳은 화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점 하고요. 그 다음에 하북 지역에 또 내몽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봤을 때 7개 지역 구분법은 일관성, 통일성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운 중국의 그 지명 발음 패턴하고요, 그 다음에 지명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급에 해당하는 지명의 발음을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는 큰 줄기만 소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차분히 보는 것은 항림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빛날 화부터 가운데 중까지는요, 우리말과 중국말 발음이 같은 글자입니다. 자료를 나중에 보시고요. 그런데 가운데 중, 무거울 중, 이것은 같으면서도 중국식 발음 차이가 있습니다. 큰내, 장강강, 또 같은 강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신장할 때 강입니다. 중국어 발음 좀 차이가 있죠. 감출장, 장할장, 길장, 이것도 짱, 좌, 창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도읍경, 경사등도 같은 패턴이고요. 동서남북은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워낙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쭉 내려가서 몽고, 우리가 몽골이라고 하죠. 이것은
지금 한자를 보면 어리석을 몽, 옛고를 합친 건데요. 원래 그 몽골의 의미는 용감한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비슷한 음으로 이른바 이제 음차인 거죠. 음차, 가차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어리석을 몽자로 사용한 겁니다. 전형적인 이제 중화주의의 그 표현 방식이라 볼 수 있는데요. 못된 지명 만들기 한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은 중국 그 중화 지역 외부에서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꼭 혼란이 없어야 될 부분이 산과 섬자입니다. 둘 다 산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시 똑같죠. 성명이 이렇게 같이 발음이 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회족, 네, 후입니다. 후이족. 네. 우리가 이제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듯이요. 역시 같은 음차 방식인데요. 네, 여기도 그렇게 쓰였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앞서 음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훈차란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말을 뜻으로 옮긴 것, 그러니까 다른 문자로 옮기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새절터 하면 신사동이죠. 바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그냥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연구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공지사항란이 있습니다. 첫 화면에 떠 있거든요. 여기에 고해상도 이미지를 올려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 인문과학원 학님 이렇게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의 중국 발음과 성의 명칭 유래를 보겠습니다. 앞서 그 발음하는 패턴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일일이 그 두 개를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자료도 지금 올려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성의 유래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크게 중원을 포함한 중심 지역과 동부 지역 그리고 서부 지역으로 나눠서 볼 텐데요. 중국 지도에서 대강의 위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번역별로 보셨던 내용인데요. 종종 그 제가 강의하고 나면요, 이 지도 이런 뭐 중국 지도나 세계 지도, 지도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직접 제작한 지도라서 뭐 시중에서 구하고 이럴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지도 제작법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중국의 중심 지역과 동부 지역은 총 18개 성이 포함되는데요. 북쪽 네이멍구부터 남쪽 광시 자치쪽까지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실 때는 시선을 좌우로 왼쪽의 표와 오른쪽의 개념들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중지역부터 보겠습니다. 일강에서 소개했듯이요. 허남성은 황하 하자 음입니다. 그래서 하남은 황하의 남쪽. 참고로 하남성의 일부는 북쪽 지역도 하나 이렇게 지금 황하가 흐르고 있는데요. 일부는 북쪽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요. 하남성은 협의의 그 좁은 의미의 중원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사에서 그 호하면 호수하면 동정호 이게 지금 대명사인데요. 이 동정호를 기준으로 북쪽은 후베이, 허북, 남쪽은 호남입니다. 그러니까 동정호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강에서 지금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이어서 화베이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몽골은 그러니까 네이몽고죠. 네이몽골은 바깥쪽 외몽골이 있기 때문에 대치개념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허베이는 하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허북, 호남과 같은 체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역시 우리가 공부 따로 할 필요 없을 정도로 간단한 내용입니다. 산서, 태행산 서쪽입니다. 태행산이 산서성과 하북성을 가르는데요. 태행산 서쪽입니다. 모두 이 산서는 황토고원에 속한다. 이걸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인 북경,
북경은 남경이 대칭어입니다. 뭐 서경, 시안이 장안, 동경과 서로 대치되듯이요. 북쪽이 서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명태조 주원장이 이 지역을 평정한 후에요. 북평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조카를 물리치고 왕이 된 넷째 아들, 황제가 된 넷째 아들 주체가 황제가 된 후에 수도를 정하고서 북경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북경 밑에 천진이 있죠. 이 천진은 바로 그 사람, 주체가 천자가 건넌 강이라고 해서 천자도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루진을 붙여서 천자의 나루, 천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나중에 쭉 자료를 한번 보시면 큰 무리 없을 겁니다. 다음은 화남 지역인데요. 화남 지역의 중심인 광동. 이곳은 북송 시절 행정구역 명이 바로 광남동로라고 한 데서 유래했고요. 광남동로. 광시 좌ang죽자치구 역시 옆 동네 왼쪽이니까 광남서로 다 같이 이렇게 유래한 겁니다. 한반도의 제주도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유사한 성격인 해남. 하이난성은 남중국해에 위치했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인 샹강은 향료 운송 중심 항구라는 그 의미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향기 항자, 항구 항자. 그러니까 홍콩 하면 향료가 많이 무역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겠죠. 오문, 마카오 한자표기인데요. 1553년도에 이곳에 처음 마카오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요. 현지 주민들에게 지명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근처에 있는 마조사원, 마조각 이것을 물어본 줄 알고요. 광동말로 마조각을 뜻하는 맞주거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이 마카오로 들은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다음은 화둥 지역인데요. 앞서 태행산맥을 중심으로 그 서쪽이 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로 옆에를 산동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제가 추정컨대요. 아마도 지역 구분을 할 때 황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먼저 남하북이 정해졌고요. 서열에서 밀린 태행산맥이 그 다음에 기준이 돼서 산시, 산동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이건 뭐 제 추정인데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소, 장수성인데요. 이건 뭐 옛 지명만 알면 간단합니다. 남경, 난징이죠. 난징의 옛 이름이 여러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이름이 강령이었습니다. 강령. 그리고 풍요의 상징 도시 소주, 수저우, 시인 묵객들이 많이 묵었다고 해서 더 유명하죠. 이 두 이름, 강령과 소주. 그래서 강소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지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절강성을 볼 텐데요. 그 황산 부근에서부터 동쪽 하류에 있는 항저우까지 쭉 흘러가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당강, 첸탕강이라고 하는데요. 지도에서 쭉 보시는 것처럼 전당강이 항저우 직전에 급격하게 꺾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을지대 형태로요. 그래서 꺾을 절자를 붙여서 이 지역에서는 절강이라고도 합니다. 강 이름이 그냥 절강인 거예요. 여기서 이 절강성을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복권성이 있네요. 복권성은 성도인 복주, 해안가에 있죠. 복주하고 지금은 쭉 북쪽 내륙으로 올라가서 그 쌈밍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약간 산간 지역인데요. 지금 좀 이렇게 왜소해졌어요. 이 지역, 여기에 그 쌈밍시 현급 규모인 건영, 중발음으로 젠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주하고 건영 이름을 따서 복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 이름을 통해서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건영이 대단히 무역이 성행했던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 또 하나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복권, 건영, 뭔가 또 좀 더 위치를 다르다 하더라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무역로가 존재했을 거다. 뭐 이런 추론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화동 남은 지역 3개가 있는데요. 안휘성입니다. 이것은 안휘성에 성된 그 합비하고 그 다음에 포양호 입구에 있는 구강시 중간 지점에 안경, 안칭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하고요. 황산 동남쪽에 붙어있는 휘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너무너무 유명한 지역이죠. 이 두 개의 이름을 딴 게 휘가 되는 겁니다. 안경과 휘주. 참고로 안경은 태평천국이 일어난 지역이라서 근현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휘주. 휘주 같은 경우는 뭐 휘주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중국의 상인, 중국의 3대 상인 또는 4대 상인 하면 왜 휘주상인 포함됩니다. 이 산골에서 무슨 장사를 했을까? 이게 바로 여기가 황산이거든요. 이게 고대에는 이렇게 해안으로 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산길로 이어진 루트가 있습니다. 이어서 강서를 보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 쉽죠. 송대 행정구역인 강남 서로, 강의 남쪽이면서 서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창강의 남쪽이자 서쪽 방향. 그럼 반대는 뭐겠습니까? 강서가 있다면 강동이 있겠죠. 지금의 장수성의 단강 밑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대칭되는데 이것은 제가 3강 아마도 3강에서 지금 자료 속에 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렇게 큰 강과 큰 산맥만 알아도 여러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화동 지역의 마지막은 상해인데요. 상해 직할시죠. 이곳은 송대에 들어와서부터 한국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옳고요. 이 부분은 이 당시에 이 지역을 흐르는 그 18개 수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해포였다고 합니다. 이 지명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더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제 주관적인 부분이 좀 개입된 겁니다. 우리가 군포 마포할 때 그 포자가 있죠. 이 포자의 의미는 뭐 물가의 의미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강이나 바다 위를 뜻하는 그러니까 수면이죠. 이 수면을 뜻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상해. 상해라는 땅이 어떻게 형성되는 걸 추적을 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 곳인데요. 상해는 어떤 곳인가요? 장강하구죠. 그러니까 토사가 점점 밀려와서 육지화된 그런 지역입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시기, 그런 시기가 상당 기간 존재했고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마치 바다 위에 있는 곳처럼 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지역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포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보다는요. 상해라는 지역 또는 상해 주변의 지역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때문에 상해를 고대 또는 그 이전 시기에 어떤 행정구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때 상해를 지칭한 행정구역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더 서쪽 내륙 지역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당한 추론일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동북 둥베이 동서남북 이름만 알아도 금방 알 수 있는 지명이네요. 흥룡강 해이룽장 강은 장이죠. 해이룽장은 흥룡강이 흘러서 그냥 붙여진 이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경을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거죠. 러시아 말로 아무르강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좀 혼란이 없으면 됩니다. 흥룡강은 아무르강입니다. 그 다음에 긴 강줄기들은 어느 구간이냐에 따라서 명칭이 좀 변합니다. 자, 두 번째 길림청인데요. 길림은 만주어로 이 지역이 다 그 만주어를 썼던 권역에 포함된 그런 시기들이 많이 있었죠. 강을 따라 내려오다. 이 말을 음차해서 길림오랍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약자입니다. 길리모랍의 약자. 예, 뭐 이건 특별히 의미를 갖고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료령성, 랴오닝성, 여화에서 비롯된 겁니다. 동네를 대표하는 강, 동네를 대표하는 산이 있으면 그게 당연히 등장하겠죠. 그런데 그냥 요화성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좀 단순할 텐데 요령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령 앞에는 뭐 아실 거고요. 요화 영자는 안녕하다 할 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이 요화 지역이 안녕하기를 바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붙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이름을 중화민국 시절에 봉천 군발, 그러니까 이 지역 옛날 봉천이라고 불렀거든요. 장학량, 장소량이라고 하죠. 장학량의 부친인 장장님, 장학량과 장장님, 이 두 사람이 부자지간에 활동한 지역인데요. 1928년에 이 성명을 연영성으로 개명하게 됩니다. 이어서 지금까지는 이 동쪽, 중앙 동쪽 지역을 봤고요. 이제는 서쪽 지역과 그 다음에 분단 지역 대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총 9개고요. 먼저 섬서, 산시 발음이 산서성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강에서 자세히 소개 드렸죠. 섬서성의 오른쪽 끝, 이게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화산이 있고요. 화산에서 조금 더 가면 함곡관이 있습니다. 화산 앞에는 동관이 있고요. 함곡관이 있고 함곡관이 들어간 낙양이 있죠. 이 함곡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섬현, 섬주, 섬원, 시대별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섬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섬서, 산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산시니까 오른쪽은 뭐겠습니까? 섬동이 되겠죠. 고대는 섬동이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는 어디냐면 바로 하남성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섬서성 하나를 기억하시면 섬동이 있었다는 다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다음은 감숙성입니다. 간수인데요. 구마라 집을 강제로 끌고 온 여광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전진의 장군이었죠. 이 여광이 후량의 수도로 삼은 곳이 바로 감주입니다. 현재는 장액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감주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서쪽으로 쭉 올라가면 주천이 있습니다. 주천. 가역관이 있는 곳이죠. 이곳이 과거에 숙주였습니다. 그래서 감주하고 숙주를 합쳐서 감숙이 된 겁니다. 뭐 간단하죠, 이것도. 근데 이곳은 지금 딱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지형이 굉장히 독특하죠. 롱남 지역부터 해서 쭉 이어져 가지고 돈황 가서 돈황에서 옥문관, 양관까지 이어지는, 중간은 또 오아시스 하서해랑 지역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다. 그래서 감숙에 대한 그 지형적 특징 정도는 쭉 한번 지형지도를 두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닝샤후이족 자치고 영하해족인데요. 이 관중문지 입구에 육반산맥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반산맥. 여기서 이제 징기즈칸이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는데 탕구투족이 이후에 탕구투족이 세운 서하 왕국을 초토화를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뭐 소금까지 뿌려서 아예 생명체가 나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초토화 시켰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정복한 후에, 물론 시기적으로 조금 더 후대입니다. 원제국이 성립된 이후니까요. 서하를 안녕시킨다. 서하를 안녕시킨다는 뜻으로 당시 행정명을 영하로라고 했습니다. 영하로. 그래서 서하, 이 앞글자하고 영하로의 앞글자를 붙여서 영하라는 현재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회족이 많기 때문에요. 영하회족, 영하회족, 중국식 발음은 닝샤후이족, 이렇게 성명을, 자치주명을 붙인 겁니다. 다음은 청해성입니다.
중요한 유명한 강이 있고 유명한 호수가 있고 유명한 산이 있으면 그걸로 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청해성은 청해호가 쭉 여기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뭐 유성지도 이런 걸 봐도 그럴 법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면적이 제주도보다 무려 2.3배나 큽니다. 이게 평지도 아니고 고원에 이 정도 큰 지역이 있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푸른 바다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전체를 대표하는 지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장 웨이월 자치구입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서역 땅입니다. 타클라마칸, 중가르 분지 등이 포함된 곳인데요. 청나라 시기에 이 지역을 병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울 신자, 국토 강자를 합쳐서 신강이라고 하고 있고요. 위구르족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강 위구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남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장 자치구인데요. 이건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티베트는 전통적으로 5개의 지역, 위, 짱, 아리, 암덕, 캄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서부 지역인데요. 서부 지역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인간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곳을 이제 제외할 경우는 세개 구역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세 개 구역 구분할 때는 티벳, 암도, 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걸 티벳을 이제 세분화시켜 보면요, 이 알롱창포강이 흐르죠. 이 강 주변을 짱이라고 했습니다. 짱, 강, 짱. 고대 발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싸 중심의 이 지역을 위라고 했고요. 이 지역, 알리 지역. 근데 알리 지역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서북부 지역은 여전히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개 지역에서요. 현재 라싸 중심 지역 여기를 위짱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위는 가운데를 뜻합니다. 기억하기 쉽게 라싸는 티벳의 중심이다. 여기가 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짱은 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 알롱창포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티베트 문명이 태동을 했었거든요. 티베트 문명의 태동 지역에 당연히 뭐 고원 지역에 강물이 있으니까 여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해서 지역 구분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4세기 이전인 원나라 때는 윗장을 역시 음차 성격입니다. 오사장으로 이렇게 음사를 했고요. 청나라 때 들어와 갖고는 지킬 위 감출장을 써서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위장 이렇게 씁니다. 중국식 현재 발음은 우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근대에 들어왔고는 아예 축약을 해서요. 그냥 다 떼고 감출장만 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장의 원형을 찾아가 보면은 짱지역, 그러니까 알롱창포강 중심의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을 가지고서 뭐 불교적으로 이렇게 근사하게 설명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음사 변화 과정에 대한 좀 이해 부족인 탓이 아닐까 이렇게 좀 추론해 봅니다. 짱 지역인데 중국 기준으로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장 이렇게 붙여진 겁니다. 다음은 사천성인데요. 이것도 좀 혼란이 있는 지명이에요. 넉사 내천자 아닙니까? 그래서 내천을 보고서 사천 분지를 적시는 가릉강, 타강, 그리고 민강, 금사강, 그러니까 금사강은 방자강의 상류 지역이죠.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한자를 보면 바다의 자를 지금 우리는 바다에 하면 그냥 바다로만 인식하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바다의 자면 넓은 지역 또는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더 많이 쓰였거든요. 이를테면 황제의 통치가 사해에 미쳤다. 이럴 때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자 이게 행정구역이 쓰였는데 제가 간혹 좀 체크를 해보면요. 유튜버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큰 길이 설치돼 있었다. 뭐 광동 지역에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요. 나라국자 이것은 고대에는
나라의 의미보다는 지역 또는 영역 이렇게 많이 쓰였거든요. 다 같은 패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고 때는 파국과 촉국이 있었죠. 여기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나라 때 들어와서 파군과 촉군이 됐고요. 당나라 때 들어와서는 검남 동로, 검남 서도, 산남 서도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눴고요. 송대에 와서 이제 네 개로 나눠집니다. 익주, 제주, 이주, 그리고 하나가 기주죠. 그래서 사주가 설치되는데, 그래서 사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때는 바로 이 송대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그 다음에 원나라가 들어서면서 사천성으로 통합돼서 쓰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고요. 사천성에 속해 있다가 직할시, 지금 직할시죠. 세계 최대의 도시인데요. 이 직할시로 분리된 그 중경, 충칭은 상나라, 주나라 이때는 그 파국의 도읍지 역할을 했고요. 송도에 들어와서 중경부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이름이 사용되게 됐습니다. 아직도 이제 우리에게는 좀 낯설은 땅이죠. 귀주, 멋들어진 산들과 구름이 많이 있는 곳인데요. 이 송나라 때 귀주에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귀주성 아닌 지역이라는 겁니다. 구주 지역을 이끌고 있던 소수민족 지도자가 귀순하면서 당연히 여러 사람 끌고 귀순했겠죠. 그때 그 한자, 그러니까 구주라고 하는 것이 모날구자를 쓰거든요. 이 구주를 그대로 따와서 구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역명을. 그런데 원나라 때 들어와가지고 구와 귀, 그러니까 중국식 발음으로는 쥐가 되는 겁니다. 쥐. 이게 발음이 같다고 해서 그때부터 현재 귀자, 귀할 귀자, 귀저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운남인데요. 운남은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갈량이 그 남정에서 맹획을 뭐 7번 사로잡았다가 풀어주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바로 운남성을 이야기합니다. 뭐 간혹 이게 저기 버마 중부 지역까지 갔다고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고요. 근데 유래가 좀 복잡합니다. 여기는 복잡하다기보다는 특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국내 지금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운남의 유래는 모두들 울령이 남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울령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만약에 횡단산맥에서 가장 폭이 넓고 쭉 길게 뻗어 있는 울령산맥, 그러니까 중국 발음 윌링산맥이죠. 이곳을 가리킨다면 곤란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울령산맥 같은 경우는 라오스 국경까지 뻗어 있거든요.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방향도 맞지가 않고요. 기준선을 삼기에는 너무나 좀 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자료는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역시 사료에서는 명확한 자료를 못 봤고요. 우연히 운남 사범대학의 우바우장 교수라는 분의 강연 내용 일부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제 말씀을 조금 전하면요. 운남 지역을 지칭하는 말은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전족, 또 나쁘게 오랑캐 전자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전족의 이름을 따서 약칭으로 전이라고 했다고 해요. 전을 딴 주요 지명들이 지금도 많이 살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제, 한나라 무제 때 운남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뭐 약간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구름 너머에 어떤 마을이 있었고 등등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명나라 때 와서 운남이란 지명이 고착됐다고 하는데 이건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 교수 역시 운남 위치를 정확히 비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뭐 너무 넓기 때문에 성의 경계를 기준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본 결과 다행히 중국 지명에서 그 지도에서 못 찾았고요. 오히려 구글 지도에서 울령이라는 지명을 찾았습니다. 두 곳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좀 더 남쪽 지역에 있고요. 더 북쪽 지역에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북쪽 지역을 지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북쪽 지역에 메리설산이라는 곳에 울령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마을 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백망설산하고 사이에 있는 곳인데요. 메리설산과 불과한
메리서산 기술 기준으로 해서 한 1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주봉 기준으로 해서도 한 20km 정도 되는 위치고요. 그래서 저는 울령의 기준으로 이곳을 잡는 게 맞지 않는가. 울령 산맥이 아닌 울령 산맥에서 구체적인 울령의 위치는 이거를 비정하는 게 맞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유는요. 이 메리설산은 이 운남지역 전체에서도 최고의 성산이고요. 그 다음에 티벳 전체에서도 4대 성지에 들어가는 바로 산입니다.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곳, 뭐 여기서 일본 원정대가 그 다수가 사망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아예 접근하고 있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가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경계로 해서요, 남쪽과 북쪽에 기후대가 좀 차이가 있고요. 남쪽 같은 경우는 밀농사 유산, 보리농사 같은 것도 짓고 합니다. 그런데 위쪽으로 갈수록 점점 고도가 높아지고 자연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 그다음 문화적인 차이 특성 등등을 감안하고 현재의 이게 지금 검게 이렇게 표시된 곳이 이게 운남성 쪽입니다. 이 노란 선은 버마 쪽이고요. 그다음 이 북쪽이 바로 서장 자치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울령 기준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좀 비슷하게 이렇게 성이 경계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식하고 뭐 성을 만들지 않았겠습니다만은 울령의 위치는 이곳으로 비정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끝으로 분단 지역인 대만입니다. 대만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17세기 초에 네덜란드가 이곳에 들어오죠. 지금의 그 대북 쪽이 아닌 대남시, 그러니까 타이난이라고 하죠. 이쪽으로 들어와서 요새를 만듭니다. 지금도 요새들이 뭐 몇 개가 있죠. 이후에는 그 나가사키 출신 중국인 그 상인, 아버지가 상인인데 해상 활동을 했던 바로 정성공이라는 인물,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성공이 네덜란드를 쫓아내고 여기에 왕국을 세웁니다. 이후에 시간이 오래 경과하지 않아서 청나라가 결국은 이 세력들을 다 정리를 하죠. 이때가 1683년도인데요. 이때 대만부를 설치합니다. 대만부. 그런데 이게 이걸 유래를 볼 수 있느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국내 자료는 없었고요. 해외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덜란드가 요새를 운영하던 시기에 이미 이 지역에서는 타이완이라는 말이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대만부라는 걸 설치를 해서 이게 유래가 됐다. 이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게 금방 확인이 되는 거죠. 제 추정입니다. 이 대만이라는 땅이요. 산이 그 산맥, 높은 산맥, 4,000m에 육박한 산맥이 쭉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돈대대, 높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돈대대자하고 만자가 그냥 뭐 바닷물이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물구비만은 거친 물살이 흘러가는 이런 곳을 또 상징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현재 대만 해협의 특징을 정확히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훈차, 음차, 이게 좀 같이 섞여 있는 의미가 아닐까,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게 어떤 걸 쭉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외국 자료에 다양한 서너 가지 정도로 추정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확증은 아무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신뢰도가 가는 내용은요. 외국 선박이 해안에 도착하자 원주민들이 외국인이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때 발음, 원주민의 발음이, 그러니까 뜻은 외국인인데 이게 타이완 또는 타얀, 다완,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이 바다에 도착하자 타이완 이렇게 부르는 데서 유래했다. 이걸 보면 뭐하고 비슷하나요? 지금 마카오 유래하고 상당히 흡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확장하기보다는 이런 설이 있다, 이 정도 좀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2강 내용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3강에서는 국내적으로 처음 분석하는 그 지형지세, 아마 그동안 분석했던 지형지세하고는 차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문학 기행이나 여행을 기획하고 있는 분들 위해 직항도시, 중국으로 하는 직항도시하고
대륙을 그 금운망처럼 형성하고 있는 고속철 노선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3강에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